전 세계가 열광하는데 나만 아무 감흥이 없다면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오늘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다르게 설계된 거라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이 열광의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는 걸까요? 월드컵이 열립니다. 직장 동료들은 아침부터 어제 경기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SNS는 온통 골 세리머니 영상과 선수 분석글로 뒤덮입니다. 치킨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거리는 응원 함성으로 들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왜 저렇게 좋은 거지?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저걸 즐기지 못하지? 혹시 내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 건 아닐까? 나만 이 흥분을 공유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닐까?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대다수가 열광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의심할까요? 왜 다수의 반응이 곧 정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스포츠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감정의 결핍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의 뇌가 특정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다르게 배선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컴퓨터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의 뇌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름을 뇌과학, 진화심리학, 그리고 자아심리학의 세 가지 렌즈로 차례차례 들여다볼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다음 월드컵 시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채널을 돌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이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 당시 한국인의 71%가 월드컵 덕분에 생활이 더 즐거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성인의 3명 중 2명 이상이 스포츠 관람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9%는 어떨까? 이들은 왜 그 열광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훨씬 더 정교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뇌의 특정 경로를 통해 쾌락을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미디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와 유사한 서스펜스와 동일시 반응을 보입니다. 선수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고 패배에 함께 무너지는 감정이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일시의 회로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강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이 회로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뇌는 이 회로가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뇌는 단지 다른 자극에서 다른 방식으로 감동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합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감성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클래식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는 회로가 다르게 구성된 것뿐입니다. 당신이 스포츠 경기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그 자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의미와 쾌락을 찾도록 배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배선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인류의 오래된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스포츠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 그 비밀은 인류의 진화 역사에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소규모 집단, 즉 부족, 트라이브 단위로 살아왔습니다. 부족 안에서 함께 사냥하고 함께 외부의 적과 싸우고 함께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렬한 소속감과 집단 연대에서 쾌락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족 본능, 트라이벌 인스팅트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스포츠는 이 부족 본능을 완벽하게 자극합니다. 같은 색 유니폼을 입고 같은 팀을 응원하고 상대팀과 경쟁하는 구조. 이것은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웃 부족과 영토 싸움을 벌이던 그 회로를 21세기에 재현한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을 때 혹은 오랜 친구와 재회할 때 나오는 유대 호르몬입니다. 주요 팬들은 경기를 보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정서적 연결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옥시토신 회로 자체가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유대 호르몬은 분비됩니다. 다만 분비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들은 팀의 승리가 아닌 1대1의 진정성 있는 관계 혹은 자신이 직접 이루어낸 성취에서 그 유대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주의적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다는
말에서 자신감을 얻는 대신 내가 이것을 해냈다는 감각에서 존재감을 찾습니다. 이들은 우리 대 그들, us vs them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대신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특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왜 이렇게 중독성이 강할까요? 비밀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팀이 이길지, 저 팀이 이길지, 마지막 1분에 역전이 일어날지. 이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 뇌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 뇌는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은 도박꾼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부릅니다. 매번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르는 불규칙한 보상이 도파민을 더 강하게 분출시킵니다. 이것이 스포츠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번엔 이길 수도 있어. 이번 경기는 다를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이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뇌는 이 메커니즘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경기 결과, 즉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서 도파민을 얻는 회로가 약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배리 경쟁에 대한 낮은 반응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포츠 팬의 뇌, 타인의 승패, 도파민 폭발. 비팬의 뇌, 타인의 승패, 거의 반응 없음. 이것이 결함일까요? 오히려 이들의 뇌는 타인의 결과에 중독되지 않는 특별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도박장에 앉아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들은 불확실한 외부 자극에 뇌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도파민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도파민은 엉뚱하게도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2막의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팬들에게는 재미있는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팀이 이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어. 팀이 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수가 망쳐서 졌어. 이기면 나로 가져오고 지면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Burging Basking in Reflected Glory, 즉 반사된 영광에 몸을 녹이는 심리라고 부릅니다. 응원팀의 승리를 자신의 자존감 상승에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팬덤 연구들은 팀의 성공을 통한 대리 성취가 팬들의 자존감을 일시적으로 높여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스포츠 응원은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함께 자존감을 공급하는 감정적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팀의 성적에 따라 나의 기분이, 나의 자존감이 함께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11명의 낯선 사람들의 발동작 하나가 내 월요일 아침의 기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이들의 자존감은 외부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팀이 이겼는지, 어제 어느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아침의 자기 가치감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안정적 자아 개념, Stable Self Concept과 연결됩니다. 외부 사건의 결과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놓지 않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자존감의 구조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과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무너지는 사람.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자아는 더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감 능력은 어떨까요? 설마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스포츠를 못 즐기는 건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차갑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오해를 연구 데이터로 완전히 날려버리겠습니다. 2021년 발표된 성격 연구에서 스포츠에 관심이 낮은 사람들을 빅5, 즉 성격 5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개방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 예술, 철학, 감정의 다양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입니다. 즉,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대상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축구 선수의 골에 눈물 흘리는 것이 공감이라면 소설 속 주인공의 상실에 함께 슬퍼하는 것도 공감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낯선 나라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장면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도 공감입니다. 음악 한 소절에 갑자기 와락 눈물이 나는 것도 공감입니다.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공감의 에너지를 스포츠라는 특정 채널에 쏟지 않을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는 예술, 문학, 사회적 대의, 혹은 깊은 인간관계 속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물은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공감이라는 물은 스포츠 채널로 흐르고 어떤 사람의 공감은 예술과 관계의 채널로 흐릅니다. 물의 양이 다른 게 아닙니다. 흐르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에너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까요? 이것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됩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요일 오후 3시간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대다수의 스포츠 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연히 경기 보지. 각본 없는 드라마인데. 맞습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한 서사, 즉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흥분을 느끼고 그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예측 불가능성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짜릿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통제, 소재,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와 에너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읽는 책, 내가 쓰는 글, 내가 배우는 기술, 내가 가꾸는 관계. 이것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장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들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한 혹은 더 깊은 몰입과 의미를 경험합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레이스를 구경하며 흥분합니다. 그것도 분명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 자기 레이스를 달립니다. 그 사람에게 남의 레이스는 지루합니다. 자기 레이스가 훨씬 더 생생하고 의미 있으니까요. 스포츠에 무관심한 것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만의 레이스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의 레이스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관계와 감정적 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을 취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스포츠 팬이 선수를 응원하는 관계는 심리학에서 준사회적 관계, parasocial relationship라고 부릅니다. 준사회적 관계란 상대방은 나를 전혀 모르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강한 정서적 투자를 하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팬들은 선수의 일상을 걱정하고 선수의 부상에 가슴 아파하고 선수의 이적 소식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그 팬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준사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 관계는 외로움을 채우고 소속감을 주는 심리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에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도 진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응원해도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슬퍼해도 선수는 내 존재를 모릅니다.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 일방적 투자에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상호교환이 있는 관계, 즉 내가 투자하면 상대도 반응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신 어디에 에너지를 씁니까? 창작활동, 깊은 우정, 프로젝트, 혹은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취미. 이 모든 것은 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더 연습하면 실력이 늘고 내가 더 신경 쓰면 관계가 깊어지고 내가 더 생각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들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플로우 상태를 경험합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완전히 집중되며 행위 자체가 보상이 되는 그 상태. 이 몰입은 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타인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포츠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깊이 빠져들 때 당신은 지금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플레이어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장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은 약 144경기입니다. 열승팬이라면 한 경기에 최소 3시간, 144경기면 432시간, 연간 432시간이 타인의 경기를 지켜보는 데 사용됩니다. 하루로 환산하면 18일이 넘습니다. 물론 이 시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18일이 그 사람에게 기쁨과 소속감과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 투자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이 432시간은 어디로 갈까요? 그 시간은 완전히 나의 삶으로 향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고 내가 깊어지고 싶은 관계에 투자하고 내가 탐구하고 싶은 질문을 파고드는 데 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양의 타인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타인의 경기를 보고 타인의 일상을 SNS로 구경하고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고 타인의 성공을 대리 경험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정작 나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 흐름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드라마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이미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경꾼이 아닌 플레이어로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관중석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을 때 혼자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경기를 구경하는 관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경기를 직접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당신만의 운영체제로, 당신만의 경기장에서, 당신만의 규칙으로. 그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